어제 있었던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이 강 후보자의 당선으로 진보당은 창당 후 국회에 첫 입성하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잇따른 설화 논란에 당 안팎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4.5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관심을 모았던 건 국회의원을 선거 뽑는 전주을이었는데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39.07% 득표를 했습니다. 일단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고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제치고 이렇게 새롭게 입성을 하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투표율이 매우 낮았고요. 그리고 전주을이라는 지역구가 이게 좀 옛 도심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수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또 특히 민주당이 규책 사유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작은 선거구를 조직표가 뭔가 가서 휘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딱 적합한 선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진보당이 아주 조직적으로 달려들었고 이게 진보당이 이번에 성적을 예상 외의 성적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전주 내지는 전북 내지는 중앙에서 얘기가 돌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상을 했던 대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사상 처음으로 창당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내게 된 결과를 낸 거죠.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게 이상직 의원을 지난번에 공천을 했고 그 당시에 공천을 할 때도 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공천 이후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 우려했던 것이 하나하나 드러났기 때문에 도저히 공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국민의힘은 정운천 지금 현재 비례의원이죠. 정운천 의원이 나올 것처럼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중도 포기를 했죠. 포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얘기의 진위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죠. 다만 정운천 의원이 나왔더라도 어제 성적표를 봤을 때는 그리 좋은 성적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민주당의 탈당한 후보가 아니라 이렇게 진보당에서 새롭게 원내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요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 슬로건이 매우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전주를 위한 통 큰 양보. 전주를 위한 통 큰 양보가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무공천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당선될 수 있어갖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땡큐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 못 냈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과거에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비책 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해가지고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 5월에 대법원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 곧 받을 때의 저기는 무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민주당이 낼 마음만 있었으면 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전략적 무공천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박지원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 완주군수 민주당 소속으로 2번이나 지내고 이번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혁 후보 가서 지지선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당 수석 대변인이 공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설령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복당 안 받아준다. 이거는 이 진보당 후보에 대한 엄청난 배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 강성희 후보가 어제 이제 당선 일성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진보 민주 세력이 단결하여 윤석열 검사 독재와 싸워 이기겠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년 총선 때 진보 세력은 자기 당이고 진보당이고 민주 세력은 민주당인 거예요. 그래서 연합공천 하자는 거예요. 연합공천 해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과거 2012년 모델이 다시 소환되는 게 아니냐. 그 당시에 한명숙 대표가 한명숙 그 대표로 있었던 민주당과 이정희 그 대표였던 그 통진당 간의 그 야권 단일화 갖고 뭐 되는 예. 그런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 총선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했다는 전략적 무공천도 이런 배경이라고도 저희가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말씀하시죠. 더 보태드리면 전략적 무공천은 아니고요. 전략적 무공천이라는 말은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고 그 이제 두 분이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두 분 중에서 임정혁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다만 임정혁 후보가 완주 군수를 지냈고 지역 정치계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알렸습니다마는 경쟁력이 그렇게 전주 시민들에게 어필할 만큼 없었다라는 점이 이번에 또 하나의 문제였죠. 근데 그것이 겹친 것이고요. 박지원 전 원장이 내려간 것은 정말로 개인적인 거고요. 박지원 원장과 그 임정혁 후보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못하게 된 저간의 사정은 되풀이하지 않아도 지역 정치도 그렇고요, 중앙 정치도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박 원장께서 전주를 내려간 것은 정말로 개인적인 인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중앙당이 아무 얘기를 안 하면은 이건 뭐야?라는 얘기를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앙당에서 대변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계현 대표가 전주 이제 두 차례나 이제 네. 내려갔음에도 5위라는 이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이 계십니까? 결과가 아주 안 좋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정운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 비례대표 포기하고 여기 도전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선거 전략에 큰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민주당과 과거 통진당의 연대가 네. 이제 요번에 다시 부활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격 포인트도 좀 제대로 좀 못 잡은 게 아니냐. 이게 진보당이 창당 이래 첫 번째 뭐 국회 의석을 냈다는데 사실상 그 2014년에 해산된 통진당 이 보면요. 강성희 후보가 통진당 활동을 했고요. 민노당 때부터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통진당 시절에도 예. 전주 완주군 그 의원으로 그때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통진당의 부활이지 새로운 진보당의 출연이 아닙니다. 예. 자,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나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따라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부산지법은 조금 전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며 조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사 면허는 사실상 취소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다른 소송 결과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있을 고려대 입학 또 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등에도 어떤 여파가 따를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또 움직임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전주 을에서 5위라는 아쉬운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한 분석까지 들었는데 뭐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그 정운천 의원이 중간에 나올 것처럼 하다가 그만두게 된 것은 이걸 보면은 전북 쪽에 특히 전주 쪽의 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망을 했고 민주당이 잘못해서 이렇게 공천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여기서 재보궐선거가 일어나게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인 건 알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게 전주 시민들이나 전라북도 분들이 마음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이상직 전 의원이 그 당시에 득표율이 한 62%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워낙 전주는 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에서 민주당 출신이었던 인원들, 뭐 완주 군수 출신이기도 했었던 인원들이 연달아 패배했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나 민주당에서 좀
이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좀 공천을 잘해야 됩니다. 뭐 선거에 여러 가지 뭐 조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바람도 있고 이제 4대 요인이라고 그래서 꼽잖아요. 1번은 후보입니다. 아무리 뭐 정당의 지지가 있어도요. 후보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번에 보여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가 지금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가령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그러니까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 좀 여당 지도부 좀 신중하시기 바라고. 예, 조수진 최고위원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방송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라고 좀 오늘 띄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김기현 대표의 반응까지 봤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적절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기사 처음 봤을 때 이게 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좀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뭐 성남시장 시절에 뭐 쌀 케이크 장려 운동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저거를 뭐 막말이라고 비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게 이제 정책 대안으로서도 좀 어처구니 없다 이런 거지만요. 이게 그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농업 혁신을 사실상 말살시키고 실종시킨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의 그러한 그 입법 취지라든가 문제점을 잘 지적해가지고 공세의 고삐를 줄 수 있는 공격 소재였는데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갖고 지금 조롱당하고 있고 역공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 본인이 저기에 대해서 좀 그 실언이다 이렇게 좀 인정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빠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 본인이 실언한 거죠. 중환자한테 뭐 빨간 약 들고 가서 이거 바르면 다 낫는다고 지금 얘기한 처방이고 이걸 회의한 결과를 했다는 게 저는 좀 깜짝 놀랄 게 누가 최초의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119 지금 민생 119의 팀장 책임자는 조 최고 아닙니까? 예, 특위위원장. 그러면은 특위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이걸 발설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되는데 이걸 무슨 대단한 처방이고 대단한 특종인 것처럼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했다는 것은 그 회의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아무도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조 최고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언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상식을 저버린 겁니다. 되게 언론인이라는 게 상식에 기초해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직업을 수행해 오는 것인데 상식을 저버린 일을 대단한 처방인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특경인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내부에 아무도 제어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 이게 좀 더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실언했으면 실언했다고 빨리 사과하는 게 사과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바로 맞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아니다라고 이걸 또 이상하게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서 일을 더 키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사과하고 빠지는 게 전 맞아 보입니다. 두 분 말씀이 이제 일관됩니다. 사과를 하고 이 얘기를 빨리 종료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조수진 최고위원은 어제까지는 어쨌든 이제 진위를 왜곡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더 꼬여요. 더 꼬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기현 당 대표가 네. 이 부분은 크게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또 최고위원 스스로가 빨리 그걸 간파하고 당의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랄까 미련이 남아갖고 자꾸만 2차 해명, 3차 해명하면 거기서 또 계속해서 뭔가 그 공격의 소재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당 대표가 네.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좀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오전에 국민께 송구하다라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강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도부를 중심으로 계속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먼저 보고 계세요? 글쎄 지금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3스트라이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스트라이크 하나하나가 다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건 너무 좀 심하고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본인이 그렇게 교육을 북한에서 받은 얘기를 4.3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지금 4.3의 일반적인 평가나 지금까지 나온 객관적인 진실하고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본인이 내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 지금 4.3 진상 특유에서 나온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출된 5 최고위원 중에서 3분이 이렇게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연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처음부터 외부 내부에서 걱정을 했던 윤심으로 한결같이 가는 이 지도부가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아마 비판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건 지도부가 빨리 자세를 고쳐 잡는 그런 태세를 하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도 긴급해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런 어떤 위기에 대해서 뭐 못 느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심하고는 무관한 거고 개인 자질의 문제지 뭐 윤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위원들이 약간 이제 선출되고 나면 약간 부흥 뜨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항상 뭐 당선 이후에는 사람이 좀 이렇게 부흥 뜨는 이럴 때 좀 자기 좀 절제력이라든가 이걸 제대로 좀 발휘를 해야 되고 일반 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발언할 때는 모든 걸 좀 꼼꼼하게 팩트 체크도 하고 또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국민들의 상식적인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일단 자기 검열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저 지금 얘기한 뭐 아까 3사람이 문제에 발언했다. 자기 검열 기능이 지금 약화되거나 상실돼 갖고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자정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서 뭔가 그 기강을 바로 잡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예. 김 대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는요. 예. 저는 김전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만약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 전문에 3.1운동 4.19에 이어서 5.18 이걸 넣겠다라는 게 일관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서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저는 윤리위 회부 사안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 대표도 오늘 말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벌점을 뭐 부과하면서 책임을 묻겠다 내지는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윤리 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대안이 되겠습니까? 뭐 지금이라도 해야죠.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은요. 예, 이분들이 김재원, 조수진 이분들이 최고위원을 이번에 처음 해서 한 달도 안 된 이런 게 아니에요. 붕 뜨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최고위원을 상당 기간 했고 이번에 다시 나와서 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뭐 하는 자리인지를 알아요. 저도 최고위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최고위원이 엄청난 무슨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대개 당이 대표하고 사무총장은 물론 대표가 선임을 하지만요.
이 두 사람한테 이 권력이 좀 몰려 있거든요. 최고위원들은 말만 최고일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언어에 힘이 실려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최고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왜 최고위원인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면 붕 뜬 건 아니고요. 말을 너무 좀 힘을 실리기 위해서 막 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건요.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건 대표밖에 없습니다. 대표가 해야 됩니다. 예. 그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이제 기강을 잡겠다고 했고 당 안팎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어떤 위기 중에 하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총선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저 최고위원들이 당에 뭔가를 뭐 보태주기는커녕 플러스 알파를 해주기는커녕 마이너스 알파를 하니까 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니까 본인들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위험하다는 신호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예. 그 정도 좀 충격 요법을 써야지 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발언들 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만 그런 것은 또 아니죠. 민주당에서 또 오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 언론 인터뷰 발언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역으로 어떻게 해서든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시장 최대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안민석 의원 감옥 갈 것 같아요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뭐 예. 밥 먹고 술 먹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수준을 지금 BBS 아침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한 것 같아요. 예. 안 의원이 실수한 거고요. 이건 뭐 술 먹는 자리에서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의원들끼리 앉아서 또는 지인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정도의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하려면은 뭐 분명한 근거나 뭐 정확한 뭔가 좀 있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명백히 잘못한 거고요. 뭐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점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무책임한 거고요. 안 의원은 좀 이런 비슷한 설화가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선의 의원이거든요. 네.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파장을 몰고 오지 않으리라는 법을 모를 텐데 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 상당히 진심이 묻어난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권을 뺏기면 감옥 갈 것 같아서 들어오니까 어떻게든지 총선에 이기려고 할 것이다는 거꾸로 우리가 잡으면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취중 진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심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잡으면 그 부부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얘기로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저 얘기는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저거 들어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좀 이전에도 보면 그 뭐 캐나다에 좀 도피해 있는 윤지호 씨를 거의 의인으로 뭐 만들고 뭐 모금 성금 운동 해주고 그러는데 좀 오선이라고 하는 무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정치인의 발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희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막말이라고 이제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이런 막말과 실언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좀 실망감 같은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야를 막론하고 예. 정치인의 발언, 특히 이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발언은 신중해야 되고요. 선수가 높은 사람들 발언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발언들을 이렇게 쭉 오늘 아침 것만 모아봐도 근거가 없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거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발언을 할 때 좀 총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도 좀 가려야 되고요. 이런 훈련들을 제대로 좀 해야 되고 지적을 받으면 잘못됐으면 바로 사과해야죠. 그리고 취소할 건 취소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자세를 고쳐잡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한국 정치의 비극은 누가 덜 못하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좀 실언, 또 민주당 측의 실언, 그래서 누가 더 국민들에게 좀 거부감과 불쾌감을 주는가, 뭐 이거에서 좀 그래도 덜 나쁜 거, 뭐 이런 건데 정말 좀 제대로 되려면 좀 누가 잘하나 경쟁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거를 좀 논평하고 있기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나서 나중에 사과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걸 말을 다시 돌리는 그리고 게? 그 원인이 또 사과가 어려운 게 사과를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당의 열성 지지자로부터 예. 저 사람은 뭐 전투력도 별로 없네. 또 이렇게 비춰질까봐 또 두려워해서 사과하는 걸 또 머뭇거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 끝이 났고 한동훈 장관은 대정부 질문 이제 내내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주소지를 옮겨서 내년 총선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송파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이제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총선, 그러니까 직접 등판하진 않더라도 어떤 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 송파 하필이면 왜 송파가 됐는지 저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자기 주거지 네네네. 같이 신고하지 않습니까? 송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은 전 가능성은 있으나 네. 그건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법무부 장관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오히려 정부 내 다른 네. 이제 법조인 인이 아닌 뭐 다른 쪽에 뭐를 맡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뭐 길이 될 수가 있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도 길이 될 수가 있고 네. 저는 그거는 뭐 올 하반기 뭐 좀 돼야지 뭐 가을 무렵 돼야지 뭐 이렇게 좀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등판론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거야 뭐 말싸움을 지금 잘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겠죠. 아마 이 송파병 얘기는 송파병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예. 민주당 현역 의원을 이렇게 쭉 찾다가 여기 가면 어떨까 하는 아마 전략적의 검토 결과가 슬쩍 흘러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이사야 하면 되니까 그거 뭐 송파병을 가봤느냐 안 가봤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그쪽이죠.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자꾸 하는 얘기는 장관을 하고 장관이 아닌 부총리나 총리 이런 걸 해야 마이크가 훨씬 더 많이 가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갖고 민주당 의원들을 때려 부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한동훈 활용론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일단은 뭐 일설이고 그래요? 총선에 나갈 것이다. 피랑코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가게 되면 민주당 의원하고 현역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데를 보내자. 뭐 그러면서 아마 송파병 얘기가 나올 텐데 송파병에 제 민주당 현역 의원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아마 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요. 뭐 한동훈 나와라. 뭐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직접 있을 수도 들어보신 적은 있고요. 없으신가요? 최근에 그 의원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예. 한동훈 나와 좋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전의를 불태우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의외로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얼른 정치권으로 등판해서 직접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 만약에 변신한 한동훈이 지금처럼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치인과 장관으로서의 그 자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정치인이 예, 예. 돼가지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얘기하면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관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계속 발언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그렇죠.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 정치인처럼 얘기를 하죠. 장관이 여의도에 와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와서 저처럼 하는 장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요? 지금은 마이크만 잡으면 일단 민주당 때려 부시기, 한판 붙자 뭐 이런 자세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장관은 전무후무하다고 봐야죠. 신 의원님, 네. 그 어디에 나오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 말이 나오는 게 강남으로 가면 또 너무 쉬운 거고 그렇다고 다른 좀 열세 지역으로 갔다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는 말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선대나 뭐 다른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역할론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시는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는데 예. 크게 보면 그 이제 내각에 남아서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의미 있는 직책을 하면서 또 국정 경험을 더 쌓으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 여의도 영선인데 대선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다른 뭐 국무위원이나 뭐를 맡아서 뭐 대권 수업이라면 뭐 그런 거 하는 방안도 있고 여의도에 가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근데 저는 본인도 지금 뭐 뚜렷하게 나는 이쪽 가겠다. 뭐 이렇게 마음 정해놓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또 대통령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처음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다가 요새는 아까 저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라리 정부에 남아서 이렇게 그 국회에서 질의응답할 때 민주당을 이렇게 깨주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활용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이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이제 오늘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후쿠시마를 이제 방문해서 현지 상황 점검을 하고 또 자료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계획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일본 현지에서는 이게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좀 난감하다 이런 표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당국이 뭐 관정이 다 협조를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일본 대사관도 주일 한국 대사관이죠. 네. 주일 한국 대사관도 협조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가서 아마 현지 시찰을 좀 하고 현재 또 관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로부터 현지 얘기도 듣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자료도 얻어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좀 공개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국내 관심을 촉구할 수도 있고 또 현지를 언론들이 가서 둘러본 것도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협조는 좀 무망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매우 어렵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은데요. 이왕 현지를 가는 만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 자료 중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는 국내에 공개하고 이러는 게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격을 좀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달라졌어요. 2021년 4월에 그때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발언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 대담 시작하기 전에 IAEA 리포트 보냈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에 부합한다면 방류하는 것에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그럼 자기들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말이죠 이게 이 후쿠시마에서 그걸 방류를 하면요. 이 후쿠시마는 아시다시피 일본 열대 오른쪽입니다. 태평양 연안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알래스카,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거쳐서 다시 역류해갖고 남태평양 쪽으로 해갖고 호주 위를 지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제일 마지막에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그 독일 연구에서도 제일 빨리 그러니까 일부가 이탈해갖고 한국 쪽으로 그쪽으로 안 가고 태평양을 돌아서 안 오고 이쪽으로 온다 그래도 빨라야 7개월이고요. 예, 보통은 한 2년. 그다음에
그 방류하고 제대로 된 그것들이 다 오려면 4,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이게 지금 이게 정화되지도 않은 것이 그 방출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미국 측에서도 캘리포니아 그쪽에서도 다 오염이 됐는지 여부를 다 따져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제원자력기구가 주관해갖고 11개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미국, 호주, 중국, 한국. 그 원자력기구에서 그 기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11개국 의견을 다 들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용 외교장관이 이야기했던 것과 현 정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출 조건이 사실은 같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뭐 IAEA 기준을 얘기한 것은 이 역대 정권들이 뭐 똑같죠. 지금 벌써 이게 1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벌써 여러 번 바뀐 건데 IAEA라는 국제기구의 신뢰성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면은 이 IAEA가 내놓는 거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더 안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IAEA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가서 명확하게 입장을 개진했는지 안 했는지가 지금 불투명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보도가 나오니까 했다고 그러는데 자신 있게 했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재인 정권 탓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 탓을 하기 전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접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G7도 곧 있을 것이고 또 틀림없이 기시다의 답방도 있을 것이고 이때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 IAEA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도 좀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우리라도 가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한다, 외교적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지 말고요. 이게 안전에 관한 거 아니에요? 네. 외교에 관한 거기도 하지만 안전에 관한 거니까 안전에 대한 것에서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더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주면 문제가 깨끗이 끝날 수 있는 거죠. 정상회담에서요. 이거 관련하고 어떻게 발언했는지 이미 여러 차례 다 얘기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될 것, 한국인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것, 이 세 가지 얘기했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민주당은 애써 들어놓고도 안 들은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교도통신이 그 부정확한 가짜 뉴스, 그 후쿠시마 그 수산물 수입하겠는데 국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뭐 설득하겠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그 발언을 일본의 일개 언론이 우리 정부 측에 크로스 체크도 안 해보고. 일본 또 누군가 지금 일본 4월에 저기 지방 총선거 있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그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 흘렸을 수가 있거든요. 우익 정치인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보도한 걸 가지고 이 크로스 체크가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 민주당 사람들은요 그걸 더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일본 추종주의자들 아닙니까? 일본 언론 추종주의자들. 조금 좀 캄다운 하시고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뇌송송 구멍타기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 그래갖고 뭐 광우병 난동해갖고 뭐 이명박 정부를 초기에 마비시키는데 성공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제2의 괴담. 예?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간첩단 사건도 나고 그랬는데 북한의 지령이 바로 후쿠시마 괴담 퍼뜨려라. 이게 여기 고정간첩에 지령 내리고 한 거니까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하시면요. 북한하고 똑같은 행동 안에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 안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 의원이 너무 지금 많이 나가시는데 북한까지 나가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광우병 얘기도 자꾸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광우병이 그 정도 그때 그렇게 됐으니까 광우병의 안전장치가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건 기여했다는 것은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도통신이니 NHK니 보도가 쭉 나오면은 그러면은 분명하게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하던 그 진위를 얘기를 해줘야죠.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우리말을 믿어라 그러는데 일본 언론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믿어라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그러면은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나 정부가 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